뭐? 천연자원이 하나도 없고 군사력도 그저 그런 동쪽의 작은 나라. 김치 냄새, 마늘 냄새 나는 한국의 국가 발전 모델이 뭐 그렇게 대단해? 여기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 모델을 개무시하는 세계 최강 미국의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무시하던 그는 왜 우리나라로 오게 된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으로 국제무역을 연구하는 존 스미스 교수입니다. 현재 런던에 머물며 학술회의에 참석하고 있어요. 런던의 회색빛 아침 햇살이 호텔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또 다른 하루, 또 다른 학술회의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치는데 자신감 넘치는 경제학 교수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제 분석적인 사고방식은 학계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복잡한 글로벌 패턴을 이해하는 데 탁월했거든요. 오늘 옥스퍼드에서 열리는 포럼 제목이 좀 특이했어요. 바다는 석유보다 귀하다. 자료를 모으면서 살짝 비웃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 경제를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자원과 군사력이 국가의 힘을 결정한다는 것을요. 모두가 열광하는 이 한국의 발전 모델이요. 그저 특이한 사례일 뿐이죠. 강력한 동맹국가 운 좋은 타이밍에 의존한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웅장한 홀에 들어서니 다양한 국제 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일본 경제전략가 모리유키는 자신감 넘치는 존재감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젊은 캐나다 연구원 리암 맥케이는 앞쪽에 앉아 주변 사람들과 열심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밀러 교수, 프랑스 분석가 클레어, 그리고 중국 전략가 리 교수까지 우리의 뛰어난 패널을 구성하고 있었어요. 시작하기 전에 사회자가 제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스미스 교수님,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 비교해서 한국의 발전 모델에 대한 교수님의 관점에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 모든 게 얼마나 예상 가능한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컨퍼런스들은 항상 최신 경제 유행을 쫓고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싱가포르였고 올해는 한국이었습니다. 제 의견을 기꺼이 나누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광택 있는 나무 테이블에 서류 가방을 올려놓고 있었어요. 홀은 빠르게 학자들, 학생들, 그리고 비즈니스 관계자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필기를 하고 있었어요. 천장은 높고 옥스퍼드의 역사적인 건물에 어울리는 화려한 디자인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높은 창문으로 빛이 들어와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 입자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제 서류를 정리하면서 시계를 힐끗 보고 있었습니다. 시작까지 5분 남았네요. 위가 살짝 조여오고 있었어요. 긴장 때문이 아니라 지적 토론의 기대감 때문이었죠. 이런 포럼들은 종종 아이디어의 전쟁터가 되곤 했으니까요. 리 교수가 제게 몸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스미스 교수님이 한국 모델에 꽤 비판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현실적이라는 표현을 선호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역사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국가들에게 유리하니까요. 리 교수는 신비롭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역사가 그 선호도를 바꾸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대답하기 전에 사회자가 마이크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우리 패널을 향하자 저는 본능적으로 자세를 바로잡고 있었어요. 대체 발전 전략에 관한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가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상당한 천연자원 없이도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저는 제 차례를 기다리며 인내심 있게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초청 연사가 단상에 올랐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었어요. 경제 발전에 대한 제 오랜 믿음에 도전하는 통계였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 확신에 기반해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제 이해가 불완전한 것일까요? 한국 연사가 저와 직접 눈을 마주치고 있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 저희 발전 모델을 직접 보시도록 서울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건 프로그램에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모리가 토론을 시작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는 동안 저는 머릿속으로 반박 논리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번영해왔습니다. 그녀가 주장하자 저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독일의 뮬러 교수가 이어서 천연자원과 경제적 번영을 연결하는 설득력 있는 통계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 세계관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었어요. 자원 없이 이룬 한국의 성공은 모델이 아니라 단지 예외적인 일에 불과하다고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자신감 있게 제 논지를 발표했어요. 군사력, 영토 크기, 그리고 자원의 풍부함이 국가 권력의 결정적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국가들은 일시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강대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시했던 젊은 캐나다 연구원 리암 맥케이가 마이크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해 1965년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토 교환 분석은 작은 해안선을 위해 땅을 교환해 경제적 전망을 바꾸었다는 내용으로 저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의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질문들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고집 센 학생에게 도전하는 멘토 같았어요. 스미스 교수님, 그가 직접 물었습니다. 만약 자원만이 국가의 성공을 결정한다면 싱가포르나 룩셈부르크가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번영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또는 풍부한 자연자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자원 저주에 빠진 국가들은요? 공개적으로는 그를 무시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의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제 노트를 검토하며 저는 낯선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랫동안 굳게 믿어온 신념에 대한 의심이었어요. 리암의 관점이 달갑지 않은 멘토가 되어 제가 경력을 쌓아온 가정들을 제고하도록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이 갑자기 좁고 답답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창문을 열어 시원한 런던의 공기를 들이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침대 위에 펼쳐진 제 서류들 위로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서울로의 초대장이 그 모든 서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받아들이기 두려워하는 도전처럼요. 보스턴에 있는 학과장에게 전화하기 위해 전화기를 집어들고 있었어요. 이 예상치 못한 초대를 거절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일정은 꽉 차 있었고 제 연구는 현장 관찰이 필요 없었어요. 가르쳐야 할 수업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녀가 전화를 받았을 때 뭔가가 저를 바로 거절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대신 저는 포럼과 예상치 못한 초대, 그리고 리암의 도전적인 질문들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기회 같네요, 존. 그녀가 말했습니다. 학과에서 이 연구 여행을 지원할 거예요. 전화를 끊으니 함정에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대학 업무라는 핑계가 사라지니 이제 거절할 이유로는 제 고집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모양이 바뀌는 지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해안선이 있는 국가들은 커지고 내륙에 갇힌 국가들은 줄어들고 있었어요.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는데 제 경제이론들이 어둠 속에서 갑자기 취약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에 리암이 허락도 없이 제 테이블에 앉고 있었어요. 그는 우리 사이에 책 한 권을 놓았습니다. 현대 경제에서의 해양력. 이 책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가 단순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 속 진지함이 30년 전 제가 모든 것에 확신을 갖기 전에 저 자신을 떠올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책을 집어들고 페이지를 넘겨보고 있었어요. 서울 초대는 내일이면 마감이에요. 리암이 아무렇지 않게 언급했습니다. 우리 중 몇 명은 가기로 했어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창밖으로 호텔 앞을 흐르는 템스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이 물과 연결되고 바다와 연결되고 국가들과 연결되고 있었어요. 결코 멈추지 않고 항상 움직이고 있었죠. 생각해 볼게. 저는 마침내 말했어요.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정말로 그 말을 진심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포럼 둘째 날은 제가 낯선 지적 영역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어요. 프랑스 분석가 클레어가 한국의 해양 인프라와 무역의 90% 이상이 바다를 통해 이동한다는 설득력 있는 자료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박을 준비하는 대신 상세한 필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사례는 해양 연결성이 천연자원 이점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클레어가 부산항 개발에 관한 통계를 보여주며 주장하고 있었어요. 중국의 리 교수가 중국의 인공섬 건설과 해상로의 군사적 통제에 대해 반박했을 때 저는 당연히 그의 편을 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국제법은 군사력과 상관없이 모든 국가의 항해 자유를 보호하지 않나요? 방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제 동료들이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저 자신이 가장 놀라고 있었죠. 제가 방금 수십 년 동안 옹호해온 바로 그 힘의 패러다임에 도전한 거였으니까요. 점심시간에 저는 제 변화하는 관점의 시험대에 서고 있었어요. 밀러와 리가 저를 코너로 몰아 제 명백한 변화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이 석유보다 바다 같은 낭만주의를 진지하게 믿는 건 아니겠지, 스미스? 밀러가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물었어요. 한편 저는 클레어와 리암에게서 예상치 못한 동맹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초대해 그들의 연구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조선업 지배와 기술 혁신에 대한 그들의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저는 이러한 사실들을 제 오래된 틀에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제 지적 적들은 이제 다른 학자들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뿌리 깊은 믿음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해상 무역 통계를 검토하면서 저는 제가 완전히 문턱을 넘어섰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방어하기보다는 탐구하고 주장하기보다는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시계의 빨간 숫자가 새벽 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잠은 불가능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창 밖으로 런던의 불빛들이 마치 땅에 떨어진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 침대 위에는 차트와 그래프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제한된 천연 자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성장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선들이었죠. 제 전화기가 학과장의 문자로 진동하고 있었어요. 서울 방문 결정은요? 커서가 깜빡이며 제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리암의 책을 집어들고 작은 국가들이 어떻게 해양 연결을 활용해 자신의 힘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한 접힌 페이지를 펼쳐보고 있었어요. 그 단어들이 마치 페이지에서 튀어나오며 제가 20년 동안 가르쳐온 모든 것에 도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희미한 햇살과 함께 결정의 시간을 가져왔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 저는 리암과 클레어가 커피와 노트북을 앞에 두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서울에 가기로 했어요. 제가 단순하게 그들에게 말했는데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낯설게 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미소는 진실되었지만 그 뒤에서 저는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대감이었어요. 그들은 이 여정이 제 사고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포럼의 마지막 날은 달랐어요. 저는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디지털 해양 인프라에 대해 질문할 때 리 교수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점심시간에 밀러는 일부러 저와 멀리 떨어져 앉고 있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 사회자가 예상치 못하게 저를 지목했어요. 스미스 교수님, 오늘 유난히 조용하시네요. 어제부터 입장이 바뀌셨나요?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제 오래된 견해를 뒷받침하는 수십 년간의 학술 논문들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어요. 지금 방향을 바꾸는 것은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죠. 그러나 구시대적 아이디어에 계속 묶여있는 것은 갑자기 지적 부정직함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특정 가정들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인정했어요. 여기서 제시된 증거들은 진지한 검토를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걸어가는 동안 런던의 분주한 거리는 제 복잡한 생각들을 반영하고 있었어요. 모든 길이 이제 서울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편안한 학문적 확신들이 불편한 질문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포럼 셋째 날은 기술 혁신과 문화적 소프트 파워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문화 수출에 관한 발표를 듣고 있으니 저는 국가 권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요소들을 자원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무시하지 않고 더 복잡한 모델로 통합하고 있었어요. 이탈리아 방위 전문가 마르코가 폴란드의 한국 군사 장비 구매에 대해 발표했을 때 저는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이 제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나토 국가들의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 제 오래된 모델로는 단순히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제 시련은 환경 지속 가능성에 관한 패널 토론 중에 찾아왔습니다. 클레어는 석유 같은 유한한 자원은 결국 고갈되는 반면 지속 가능한 해양 접근성은 영구적인 이점을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사회자가 저에게 관심을 돌리고 평소에 자원 중심 반박을 기대했을 때 저는 지적 위기의 순간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자원 이점이 상당한 혜택을 준다고 믿지만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해양 연결성이 자원 의존성이 제공하지 않는 회복력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의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은 자원 의존적 경제가 종종 부족한 선견지명적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 말들이 제 입에서는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지만 어쩐지 맞는 말 같았어요. 리 교수는 배신감을 느끼는 표정이었고 리암과 클레어는 놀란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제 변화하는 관점에 대한 이 공개적인 인정은 제 가장 큰 시련이었어요. 제 직업적 정체성을 정의해온 확신을 희생하는 것이었죠. 이어지는 무거운 침묵은 마치 심판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특정 관점에 대한 제 명성을 쌓아왔어요. 이제 제가 전체 학계 앞에서 의심의 문을 열어버린 거죠. 물잔을 집으려고 할 때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세션이 끝난 후 사람들이 물결처럼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지적 유연성을 축하하고 다른 사람들은 제가 원칙을 포기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어요. 모든 대화가 마치 유사해서 걷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 서울 여행을 위한 짐을 꾸리고 있었어요. 반쯤 셔츠와 학술 논문으로 채워진 제 여행 가방이 침대 위에 열려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유리창에 물줄기가 생기며 런던의 불빛들을 일그러뜨리고 있었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다시 학과장이었어요. 오늘 당신 발언에 대해 들었어요. 그녀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소문이 빨리 퍼지네요. 저는 제 변화하는 입장에 대한 실망이나 우려를 각오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고수해온 견해를 제고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녀가 저를 놀라게 하며 계속했습니다. 이 서울 여행이 우리 둘 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네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컨퍼런스 프로그램을 들고 있었어요. 한국 연사의 명함이 여전히 그 안에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양각된 한국 글자와 영어 번역 위로 손가락을 훑고 있었어요. 박준호 박사 해양혁신 이사. 그날 밤 저는 배의 갑판에 서서 익숙한 해안선이 멀어지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제 아래의 물은 깊은 청색으로 지평선까지 끝없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저는 두렵지만 흥분되고 있었죠.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서 멀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아침이 맑은 하늘과 함께 왔습니다. 아침 식사에서 저는 클레어, 리암, 그리고 놀랍게도 입장을 누그러뜨린 것 같은 밀러 교수와 함께 했어요. 나는 여전히 당신이 한국에 대해 틀렸다고 생각해요. 밀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조사해 보려는 당신의 의지를 존중합니다. 공항으로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제 노트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것들은 물음표와 제가 전에 고려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연결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오래된 확신들이 더 복잡하고 불편한 무언가에 자리를 내주고 있었어요. 히드로 공항으로 가는 여정을 위한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서울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과 함께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한 도전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포럼의 마지막 날은 종합과 결론을 가져오고 있었어요. 우리가 각자의 입장을 요약하면서 저는 제 지적 여정의 보상이 옛 신념을 대체하는 새로운 신조가 아니라 국가 권력에 대한 더 미묘한 이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원과 군사력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모임에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해양 접근성, 기술 혁신 그리고 인적 자본 발전은 국가 번영의 대안적 경로를 제공합니다. 한국의 모델은 제가 한때 믿었던 것처럼 단순히 강대국 후원에 의존하는 이례적인 사례가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는 의도적인 전략적 선택을 나타냅니다. 마지막 세션이 끝난 후 리암이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교수님의 이번 포럼 동안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해양 연결성을 발전 전략으로 살펴보는 연구에 협력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날 저녁 제 노트를 정리하면서
평소의 학문적 생활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저는 며칠 전 옥스퍼드에 도착했던 그 학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국제 경제에 대한 제 이해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제가 한때 소중히 여겼던 확신이 더 가치 있는 것, 지적 유연성과 호기심으로 대체되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 런던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자원 결정론을 넘어서 해양 연결성과 대안적 발전, 경로라는 제목의 새 논문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 동료들은 제 접근 방식의 변화, 오랫동안 고수해온 가정의 의문을 제기하려는 제 의지를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저는 외부의 용을 물리침으로써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제 자신의 지적 경직성을 정복함으로써 영웅의 여정을 완료했습니다. 바다는 정말로 석유보다 더 귀중할지도 몰라요. 발전 경로를 찾는 국가들뿐만 아니라 진실을 찾는 학자들에게도요. 아침 햇살이 제 사무실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오고 있었어요. 제 책상 위로 긴 직사각형 모양의 빛을 들이우고 있었죠. 자원 경제학에 관한 제 오래된 책들이 깔끔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새로운 눈으로 재검토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옆에는 다음 달에 출발하는 서울행 티켓이 놓여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한국의 박 박사로부터 온 이메일이 띄워져 있었어요. 앞으로 있을 부산의 거대한 조선소와 인천 자유경제구역 방문에 대한 세부 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때는 불필요한 방해로 여겨졌던 여행이 이제는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여정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제 생각을 중단시키고 있었습니다. 신문을 들고 있는 학과장이었어요. 헤드라인은 우리의 옥스퍼드 포럼과 제 입장의 놀라운 변화를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제 동료들 중 일부는 제 학문적 입장 전환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그녀가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최고의 학자들은 진화합니다. 그녀가 단순하게 말하며 제 책상 위에 신문을 올려놓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나중에 저는 대학원생들에게 제 새로운 연구 방향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발전 모델에 대한 제 진화하는 이해를 설명하자 그들의 눈이 커지고 있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의 이전 이론들이 틀렸다는 뜻인가요? 그녀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이 질문이 저를 화나게 했을 거예요. 지금은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불완전했죠. 제 현재 이해도 분명히 불완전하듯이요. 우리의 일은 계속해서 우리의 모델을 정제하고 질문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찰스 강을 따라 걸으며 물 위로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보트들을 보고 있었어요. 강이 바다와 연결되고 바다가 대양과 연결되며 대양이 먼 땅들과 연결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연결성 자체가 자원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일지도 모르죠. 제 전화기가 리암으로부터 온 메시지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연구 제안서 초안 첨부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전화기를 다시 넣고 물 위의 일몰을 즐기며 만족하고 있었어요. 옥스퍼드에서 시작된 여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제 앞에 펼쳐져 있었고 제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 학문적 세계는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더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제 상상력을 사로잡은 바다처럼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